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매출액 62조 원, 영업이익 14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퇴를 통해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의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인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드사들이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관련 혜택을 보유한 가맹점들을 추천해주는 똑똑한 신용카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개선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매출액 62조 원, 영업이익 1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지난 2분기보다 매출액은 1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원 들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73조 5,500억 원, 영업이익 38조 4,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3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70%가량인 10조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 D램에서 6조 원, 낸드 플래시에서 3조 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수요 증가가 반도체 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함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판매 증가로 또다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8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갤럭시 노트 8 후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갤럭시 노트 7의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갤럭시 노트 F2의 판매 실적도 4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17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270만 원의 장을 마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 최고 350만 원까지 제시될 정도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날 대표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금 보도에서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권오현 부회장이 왜 갑자기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김상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부품 부문 사업 책임자에서 사퇴하고 동시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와 의장직도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수행하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다행히 최고의 실적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과거에 이루어진 결단과 투자의 결실일 뿐 미래의 흐름을 읽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할 때라 믿는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를 맡아왔고 2016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표이사까지 겸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입니다.
권 부회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현재의 역할을 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후임에게 업무를 넘겨줄 계획입니다. 권 부회장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기로 결심한 배경으로는 자신의 사퇴를 통해 조직 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권 부회장이 사퇴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부회장의 사퇴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잇따른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부품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권오현 부회장과 TV와 가전의 윤복원 사장, 스마트폰의 신종균 사장 등 3명이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 부회장의 사퇴 결심을 시작으로 앞으로 윤복원 사장과 신종균 사장도 권 부회장과 함께 사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의 맏형인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 중 일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책임을 공감하고 물러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부회장이 삼성전자 조직 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사퇴한 만큼 삼성그룹 전체에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사장들마저 자진 사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최순실 사태로 인해 삼성그룹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 경영진의 사태를 계기로 대국민 인식 전환의 모멘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윤입니다. 앞으로는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개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사 개인인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성이 높고 더 편리한 개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인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 인증 방식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0월에 국내 증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인증 시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기술회사 5곳, 금융투자회사 25곳과 함께 금융권의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애초 올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개발이 길어져 10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중앙 서버에 한꺼번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주고받는 모든 주체에 블록 형태로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증권사 공동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의 경우도 고객이 개인 인증을 할 때 블록 형태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가 합쳐져 인증이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해커가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 모두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합쳐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또 공인인증서 시스템에서는 고객이 증권사마다 따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했지만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의 경우 한 번만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이후 별도의 등록 없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 편리합니다.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는 증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코스콤 등 공인인증서 인증기관에 내야 했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카드사들의 서비스가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 자주 사는 제품에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하고 카드는 한 장인데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카드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링크. 삼성카드 전용 앱으로 들어가 링크 혜택 페이지를 누르면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 및 브랜드, 자주 가는 지역을 분석해 관련 가맹점과 이들의 혜택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중 본인이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곳들을 미리 선택한 뒤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각종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결제 후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이 혜택과 관련한 쿠폰 문자 등을 보관하고 찾아서 제시하던 것과 달리 자동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링크 혜택을 이용하는 회원수는 올 들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했고 실제 연결된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수도 같은 기간 59.4% 늘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여러 장의 국민카드를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자사의 알파원 카드를 업그레이드해 알파원 오토체인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국민카드 중 해당 가맹점에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찾아 자동으로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유소에서 주유 할인 카드를 결제 카드로 설정해 사용한 후 마트에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쇼핑 할인 카드로 결제 카드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설정돼 있는 결제 카드에 관계없이 해당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알아서 결제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서비스에 힘입어 알파원 카드는 작년 9월 출시 당시 하루 판매량 약 200장에서 올해 2분기 들어 하루 1000장 이상 발급되는 등 현재까지 15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매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영구 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밝힌 겁니다. 수도권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30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정체가 심한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넘기면 입주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LH 국감에서 지난 6년 동안 불법 전대는 455건에 달한다면서 불법 전대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불법 전대해주고 자기는 또 다른 임대주택에 또 재입주를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적발이 돼가지고 오늘 퇴거했는데 어제 바로 옆집으로 또 재입주한 사람도 있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4년간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적발돼도 4년 뒤에 임대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임대주택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영구 제명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다시 그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인천은 평균 30개월, 경기도는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4,945명, 경기도는 5,790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쌓여있지만 한쪽에선 임대주택이 빈집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임대주택 공가세대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417가구라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빈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토지를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이 2조 1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133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의 경영 실적이 나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열흘간의 추석 특수가 끝나자마자 유통업체들이 패션 생활용품을 앞세운 각종 할인을 통해 비수기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첫 주말, 유통업체들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마트는 어제부터 일주일간 패션과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전에는 명절 때 충분히 비축한 소비자가 많은 만큼 결혼과 이사철을 겨냥한 상품으로 비수기를 뚫겠다는 비책입니다. 비수기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유통업체는 이마트뿐이 아닙니다. 백화점들은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간절기 의류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13일부터 22일까지 전 점포에서 가을, 겨울 의류를 최대 60% 할인하는 컨템포러리 위크를 펼칩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잠실점에서 로드샵 전문 온라인 쇼핑몰 브리치와 함께 인기 로드샵 브랜드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리치마켓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오늘부터 15일까지 15개 점포에서 가을 상품 마감 특별 세일전을 실시합니다. 명절 대목 이후는 소비가 위축되는 시기여서 유통업체 입장에선 비수기인데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두 자릿수의 매출 상승을 기록하는 등 모처럼 살려낸 소비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잠재 성장률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를 제시한 데 대한 겁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재정 집행 효율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정책으로 당초 예측 목표인 3%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장의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과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세계 무역이 개선되는 데 힘입어 세계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 회복세를 활용해 국가들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이었고 연봉 킹은 4억 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는데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습니다. 이들 중 85명 36%는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라는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16일 6개월의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풀려나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건은 심리가 충분히 진행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중국과 원유한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560억 달러 규모의 만기는 3년입니다. 추석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추석 이전보다 0.36% 상승했습니다. 추석 이전 상승폭의 2배에 달합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오름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남 지사의 아들 남모 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사원인 남 씨는 올해 7월에서 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사망자 정보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72명은 사망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른 것으로 등록돼 있고 4명은 사망일자가 2990년 1월 22일과 같이 미래로 등록된 경우까지 나타났습니다. 맑고 청량한 가을 하늘, 시한 구절 읽고 싶어지는 청고마비의 계절인데요. 옛 문학인들의 발자취를 도심 한복판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서촌입니다. 오늘은 과거에는 예술가들의 쉼터이자 지금은 감성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촌을 센즈라이프에서 만나봅니다. 경복궁 서쪽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서촌. 누화동, 청운동, 옥인동, 통인동, 채부동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골목길. 그 안에 숨겨진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마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서초는 시인 이상 윤동주, 화가 이상법, 이중섭 등 내노라 하는 예술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동주 시인. 그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화문 터널 방향으로 주택 사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안산 자락길 시작점에 위치한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우리 윤동주 선생님은 올해가 딱 100주년입니다. 하숙을 하시면서 이 언덕에서 이 산을 갖다가 인왕산을 자주 산책을 하고 또 자주 시를 떠올렸던 그런 인연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 윤동주 문학관이 탄생하게 되었죠. 버려진 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해 만들어진 이곳은 총 3개의 전시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용정시 명동촌에서 태어난 윤동주. 그를 기리는 문학관이 왜 서촌에 있을까요? 연희 전문학기를 다니면서 유상동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인연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별을 해는 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에 발표가 됨으로 해서 이 동네에서 특히 더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동아리를 하는 친구들과 평소에 윤동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경과 시,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렸던 윤동주 시인. 실제 이곳에 방문한 이들은 28해 남짓을 살다가 별과 함께 져버린 그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작품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동주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이상들이 이렇게 친필 원고 등에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면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라 윤동주에 관한 이야기나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 시인이 아닌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문학가 이상의 집도 서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27회 짧은 생을 살다 간 그가 머물던 집터를 문화공간으로 꾸몄고 1,000원 이상을 기부하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목욕탕 표시와 여관이라고 큼지막하게 쓴 투박한 간판, 삐걱거리는 철문과 앙상한 목주뼈대,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는 경복궁 명추문 맞은편에 자리한 보안여관,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지붕이 되어주었던 이곳은 서정주, 김동리 등 많은 문인의 안식처였습니다. 네, 보안여관은 1936년에 생겼고요. 서정주, 김동리, 김달진 선생들이 보안여관에 머물면서 시인부락이라는 한국의 문학 동인지를 이제 만드는 곳이죠. 그러니까 문학 청년들이 서울을 올라와서 여관이라는 곳에서 일시적 정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문학 동인지를 만들고 시도 쓰고, 단순히 여관이 아니고 약간 문화 생산의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보안여관은 현재 복합 문화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안 책방, 전시장, 카페, 술집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 숙박을 할 수 있는 보안 스테이도 얼마 전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여관의 기존 그 오래된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인간 감성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읽고, 보고, 먹고, 자고, 걷는다는 컨셉을 가지고 뭐 가족 나들이도 오시고 연인들의 주말 데이트 코스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지하게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오고, 특정한 그 사람들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촌. 이번 주말 북적이는 도심을 떠나 골목골목이 정겨운 서촌을 거니며 옛 문인들의 정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날이 차가워지면서 산에도 빠르게 가을색이 짙어졌습니다. 오대산은 벌써 단풍이 절정을 이뤘는데요. 산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단풍 전선이 내륙 깊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덕유산과 가야산에도 올가을 첫 단풍이 물들었는데요. 중부지방은 대부분 이번 주말 단풍의 고운 자태를 맞이하실 수 있겠고 남부지방도 일부 지역에서는 단풍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들려오는 단풍 소식에 주말을 앞두고 주말 날씨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이번 주말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 없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에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단풍 즐기기 무난합니다. 다만 야외 활동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특히 곳에 따라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합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대부분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지만 전국의 대기로 원활하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의 양이 많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에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를 보이겠고 바람이 다소 불어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일요일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